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올해 설 밥상의 화두 1위는 국가대표 축구감독 문제였다고 하죠. 사회는 생각처럼 정치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 2당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3당은 알고들 계시겠습니까?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이번 선거에 제3당을 목표로 뛰는 정당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선배들의 발자취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은 발렌타인데이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건조 에디터가 웃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시꺼먼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돌아가셨냐고 물어봤죠. 다행히 아닙니다. 네. 그냥 취향인 걸로. 유세민 에디터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해피 F***ing 발렌타인. 노래 가사예요. 벨빅 클럽장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네, 저도 까만색 옷을 입고 왔는데 저는 그 아실 티셔츠입니다. 네. 설날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네. 다운이네요. 감기 걸리니까 헬마하고 목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아직 이 애정클 멤버들이 이런 거죠. 우리 똥멍청이 예비 후보처럼 김무성 숲 해설가처럼 네. 투입될 건 알고 있는데 어디 갈지는 몰라요. 선거 방송에서. 근데 선거 방송 들어가면 저희가 시사 방송에서 흔히 쓰는 것들 중에 구사하지 않는 문법들을 제가 전해놓습니다. 있죠.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제가 선거 방송에 들어가면 하지 않는 말들을 마구 하는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래도 그런 선거에 들어오면 이제 중립을 지키는 얘기인가요? 척이라도 하라. 그래도 그렇죠. 선거 때만 하는 말들이 또 있어요. 선거 방송 때만 하는 말들이. 네. 벨빅 클럽장과 건조에디터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을 피해 하시면 됩니다. 선거 방송 들어가면. 선거 이전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꼭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사장의 정성 가득한 진경옥 보자기 포장 버전만큼 선물로 좋은 게 없었나 봅니다.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물량보다 너무 많은 진경옥이 팔려나가는 바람에 생산 공장이 물량을 맞추지 못해서 그대로 품절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럴 때 회사가 실력이 없으면 많이 팔릴 때 망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금 처리 똑바로 못하고. 그리고 이거 자기 여기까지만 하고 닫아야 되는 타이밍 몰라가지고 못 팔고 물건 못 모내고 그대로 망하기도 하죠. 사실 10년 전부터 이 업계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제일 센 회사인데 맞추지 못할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품절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가격 할인 및 포장 무료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 지나서도 보자기를 좀 싸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할인도 연장이 되어 있고요. 분명히 이제 까먹었다, 마감이다, 못 샀다 하신 분들 계시죠? 뒤늦게라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네. 혹은 이 교회 그냥 나도 먹지 뭐. 그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압도적 퀄리티의 경땡고계의 지존 진경옥을 109,000원에 럭셔리 포장까지 단연간 검증된 퀄리티, 물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꾸덕함의 최고봉. 6월 23일 순차적으로 출고됩니다. 평산네이처 사장님은 오늘도 특수부 검사처럼 보자기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액세스몰에서 진경옥 선물 세트 아직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구매하시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2월 한복판의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입니다. 건조 에디터가 제3당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을 어딘가에 썼길래 제가 이거 방송에 써도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정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접근을 하는 듣고 보는 매체가 우리나라에 정말 없었습니다. 네. 이번 달 기준. 다들 3당의 역사가 어땠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굴어요. 3당이 뭘 하는 데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의 신변을 얘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한 좋은 글이 있길래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건조 에디터는 이 글을 그냥 그대로 방송에 쓰고 놀아라 했는데 다다음 날에 네 가지 컬러의 정치인들이 뭉쳐서 용산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조 에디터한테 문자를 보낼까? 일 더 하셔야겠네요. 근데 뭐 지금 그 시간에 보고 있을 것이고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네. 뭐 일하겠지 하고 뒀습니다. 밥 먹다가. 네. 그리고 막 비례정당에 막 이당 끼고 저당 끼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개정을 좀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급 빠르게 이제 대본 이제 넘길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 정말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까지 수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총선 정 애절클 시간은 예습 시간입니다. 제3시대 오버뷰고요. 오늘까지의 22대 총선 제3지대 물론 애정크는 다다음 주에 또 있긴 합니다. 네. 맞네? 방금 들었지? 저도 몰랐어요. 네. 좀 전에 알렸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해부터 그 제3시대 개편을 두고 정말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창당 러쉬가 일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리될 때까지 안 보겠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가끔 나무 위키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딱 생각났던 건 한국사 시험이었어요. 제일 헷갈리는 파트가 현대사로 올수록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 이름을 외울 때. 그쵸. 너무 힘들어요. 네. 막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거는 마치 서대전역 내거리 같죠? 사실 서대전역은 안 가서 모르지만 일단 웃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래퍼들은 다 릴이다고. 릴쟁이들 너무 많다. 릴 바우바우.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아냐. 릴 우지버트하고 릴나스엑스가 이런 교양 없는 놈 이렇게 말합니다. 서대전역 내거리는 이거예요. 서대전 육교, 서대전역 내거리, 세대전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 대전 충남 병무청. 네, 서대전 내거리에서 저희가 요파시 공개 방송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죠. 진짜 헷갈리겠다. 제3당이 갑자기 창당했다는 말도 저는 좀 그러니까 그 시사평론 입장에서는 좀 초보 같은 게 원래 갑자기 창당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늦게 창당해요. 이따가 광고 들은 뒤에 이제 후반부에는 건조 에디터가 역사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인재의 국민신당도 대선 직전 2달인가 한 달 남기고 창당했었고요. 네. 초록색 국민의당 2016년에도 총선 2달인가 한 달 전에 창당했어요. 네네. 그랬었나요? 네, 개혁신당 빠른 편입니다. 각종 개혁과 각종 미래당들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 근데 또 뭐 어디 평론하는 거 들어보니까 설 연휴 만약에 지나고도 결정이 안 났으면 그대로 안 났을 거다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마음에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들이었으니까. 그럼 뭐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 그래서 정리된 결과 개혁신당이라는 하나의 당으로 4개의 세력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외우기엔 되게 편해졌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를 두고는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냥 좋다 혹은 마냥 나쁘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원래부터 그 각자의 정치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마냥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네. 그것도 좀 이따 잠깐 살펴보려고 근데 하고요. 그것도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입장이 좀 누구냐에 따라서 싫어 누구의 지지자가 싫어하느냐가요. 네, 제가 이제 이낙연 지지자, 조홍천 지지자, 뭐 금태섭 지지자, 이준석 지지자 이런 분들의 각종 글들을 많이 종합해 본 결과 서로를 다 싫어한다. 네, 좀 이따 얘기하죠. 동북아시아 같은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3시대 오버뷰는 사실 오버뷰의 오버뷰예요. 그렇습니다. 3월 첫 주에 총선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시간에
짧게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한 얘기를. 오늘 길게 합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역사도 좀 보려고 해서 네. 줌아웃을 해가지고 제3지대 역사 오버뷰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와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독립운동 단체 이름들을 외우는 이유가 있다면 네, 한국의 역사 교육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유권자 경력이 10년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제3정당에 덜컥표를 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표가 싫으니까. 그렇죠. 네, 좀 새로움에 끌리는 성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당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내 표가 사표가 될지 안 될지. 네, 맞아요. 네, 거기 있는 개인들의 스코어가 있기는 하고 그 알실은 그걸 잘 따지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제3정당 성공 확률을 계산하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근 현대사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선거방송 들어가면은 네. 유피디님이랑 농축산인 둘만 알아듣는 80년대 제3지대 정당 얘기를 계속해요. 중간중간. 아, 그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계속 검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3지대의 현황부터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개혁신당입니다. 제일 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장에 무리가 없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녹색정의당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물론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긴 하지만. 네. 뭐 지난 8년간의 명확한 제3당을 일단 지지율에서 제꼈으니까요. 네. 네. 지금 개혁신당에 모인 4개의 세력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선 원래 오리지널 개혁신당. 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월 20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밑에 가지가 사실 또 있죠. 계보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양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 같은 정당도 근근 현대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정당? 원래부터 당의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이 일찌감치 손을 털고 다른 세력들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정당. 지난번 총선 때는 이현주 의원의 민주주의 4.0 어쩌고? 뭐 이런 정당. 맞아요. 예. 알고 보면 한 5석 나올 줄 알았는데 지만 빠져나왔던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배신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래서 혼자 배신자가 된 사람이 됐던 그런 정당들이 나가자! 있어요. 근데 혼자 나가는 그런 그림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너무 억울하니까 맨날 그 이름을 불고 다니죠. 네, 그죠. 이현주 의원이 이송영길 박영산 이러면서 네. 눈치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눈치 게임인 거죠. 그런 류의 1인 정당은 보통 일찌감치 나온 다음에 6개월 정도를 버티고 어딘가에 흡수됩니다. 네.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이 그러했습니다. 네. 그런 당들이 늘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 심영래 씨 코미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자원할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면 심영래 씨 빼고 전부 다 한 걸음씩 뒤로 가는. 아, 네. 고전. 참고로 저희 애증의 정치 클럽에서 이제 한국의 희망을 같이 창당했던 최진석 교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다면 네.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말씀하신 게 패턴 1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합류한 곳이 새로운 미래예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도 뭐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기보다 갈등이 있었죠. 이걸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있잖아요. 원칙과 상식. 네. 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4명이 멤버입니다. 원래 그 새로운 미래랑 원칙과 상식이 개혁미래당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정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개미당. 패턴 1이 또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 원래 합치기로 했었는데 전날에 이제 원칙과 상식 중에 3명, 김종민 의원을 제외한 3명이 발을 뺐죠. 네. 그래서 불발이 됐다가 다시 개혁신당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정당에 대한 소개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 요 정도를 우리 선거방송을 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문법에 잘 맞을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수박 논쟁에 대한 제 이론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죽어라 싸우기 이전에 노선 경쟁이 있었다라고요. 여기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도 함께합니다. 21세기사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결을 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사입니다. 네. 예.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이 워낙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당권을 차지하기도 어려웠고 이낙연. 예.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뭉쳐도 큰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하다가 당내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불리는 조응천, 이원욱, 양양자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네. 예. 여기에 어색한 김종민, 박용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박용진은 현재 당에서 밀려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기엔 노선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수적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수적일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민생정치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응천 의원처럼 철도 민영화에까지 찬성하는 보수 정치인이 있고 이원욱 의원처럼 기본적인 민주당의 기조는 찬성하면서 뭐 친기독교? 뭐 반인권? 뭐 이 정도의 기치 정도만 찬성을 해줄 보수적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새누리당 출신이었죠? 박근혜 청와대 출신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서 잘 맞았던 인물,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노선으로 보는 게 좀 더 올바르고 건전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고 공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기존 지지자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많았고. 그렇죠. 네. 낙으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지지자들만 안고 가기에도 그것만으로도 매력이 떨어지고 기존 의석을 3석을 가지고 있는 4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차피 보조금도 더 많이 받으니까 세게 굴다가 기왕 이럴 거면 여론조사 돌렸을 때 더 센 이준석과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노선으로 더 맞다라는 이유로 한 번 이 두 세력이 갈라지죠. 네. 그게 개혁 미래당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죠. 지금은 세 팀 했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을 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장당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류호정 전 의원과 조성주 이제 공동대표죠. 이끄는 정의당 내 그룹 세원제 권력이 합류를 해서 그 전에는 금태섭 조성주 공동대표 체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은 금태섭 전 의원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김종인 씨의 조화죠. 금태섭을 밀어보다가 잘 될만 하면 그 배에 올라타서 선장인 척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결론 때 다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미리 얘기하죠. 금태섭 의원의 정치 조직은 쉬지 않고 언론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작년 가을 여름에. 우리는 30석 수도권 30석이 목표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씨도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금태섭 씨도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지점은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이 유지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빼놓고 환상에 젖어있던 새로운 선택이라는 팀이 있었고 이 팀의 세 번째 권력이라는 정의당 내 소수파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주로 주목을 받지만 마스터마인드는 조성주 공동대표였다고 버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금태섭 의원의 블루프린트가 옳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게 5월에 에버랜드 눈치 게임이 실패한 상황이죠, 지금. 맞아. 네. 어린이날 전해갈 것인가, 5월 1일에서 10일 사이 눈치 게임, 네. 에버랜드 눈치 게임에서 지금 실패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도착했는데, 도착해서도 눈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T를 먼저 탈 것인가. 이게 고척 스카이돔으로 얘기하면 길을 건너기 전에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보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줄을 저렇게 서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지도를 보고 맛집을 찾아갔는데 좀 많이 걸었어요. 네. 혼자 이렇게 근데 적인 거예요. 그래서 100m, 50m, 30m 전부터 웨이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는 게 아닌 사람처럼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그냥. 건너를 살피면서. 네, 두리번거리면서. 그렇죠. 거기 정치에서는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연락 안 옵니다. 그렇죠. 네. 공천 탈락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네. 캐치 테이블을 썼어야지. 캐치 테이블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각 세력의 중심 인물들을 봤어요. 근데 출신 정당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향 차이가 큽니다. 아까 원칙과 상식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성향 때문에 노선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 소비자가 있다면 그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레인지가 넓죠. 네. 패미 반패미. 너무 넓어. 네. 그걸로 설명 끝났네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론들도 다 요거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레인지 차이에서.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죠. 극우에서 중도 좌파까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범위예요. 네. 그렇죠. 새 정당 그래도 중도를 표방하긴 해요. 내 정당이죠. 네. 중도를 표방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도를 표방한다는
말의 허무함은 우린 10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축을 놓고 민주당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있어서 0이 된다 치죠. 네. 그러면 이 정당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9까지 있는 거예요. 더 강한 0이에요. 더 강한 0. 그러니까 더 넓게 펴발라져 있는 잼입니다. 그렇죠. 토스트 위에. 근데 얇아요. 얇아요. 그렇죠. 네. 특정 의제를 놓고 아까 페미니즘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그나마 주목을 받는 게 대북 정책 정도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근데 예시로 드는 거는 이제 거의 초기 문재인 정부 초기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총리일 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뭐 비판을 많이 했다. 그렇죠. 요 정도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는 최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줬는데 그 조언들이 상당히 국민의 정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신념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북 정책에 대해 가장 신념이 있는 쪽은 이낙연 총리죠. 자꾸 민주당의 DNA를 운운하기도 하고. 네. 네. 그 외에는 뭐 그 위안부 합의 파기 정도에 대해서 둘이 부딪힌 적이 있다? 그죠. 그런 거였어요. 극우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정책은 몰라도 이게 그 위안부 합의도 결국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일본, 한국, 북한이 맞닿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극우는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미향을 때리고 정의원을 때리면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또 중요 아젠다예요.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그건 인정 잘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이거 되겠냐 라는 얘기가 많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평론가들이 많았어요. 네. 평론가들은 정말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정말 격하게 응원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설 연휴에 갑자기 합장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금요일이었죠, 첫날. 네.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클린스만 사이드 메뉴라도 되겠다. 양송이 수프라도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볼 때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체온이 차가워집니다.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야 정말 현실 정치에서의 최고 깡패는 지지율이 맞구나. 그죠. 예. 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모든 자존심을 한꺼번에 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상황과 같은 거를 가장 비슷하게 본 선거판이 옛날에 무한도전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긴 없는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이제 군수 후보들이 다 뭉쳤었죠 그날. 네. 역시 삼라만상이 다 담겨 있어. 그렇죠. XSFM입니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지금 그래서 개혁신당의 구조는 공동대표가 이낙연, 이준석이고요. 네. 최고위원이 4개 세력에서 한 명씩 추천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펜코에서 이제 보수 대 진보 1대3 비율이다 밀렸다라면서 이준석의 정치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까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펜코가 혹은 이제 보수 정치 지지자들이 안타까운 게 정치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주로 다들. 그러니까 뭐랄까 평론의 수준이 어중뜨다 그래야 되나? 어중뜨다. 이게 보수가 1, 진보가 3이면 보수한테 진보가 끌려왔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아까 민주당의 그림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에 있어야 하니까 민주당에 있었을 뿐 가장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준석의 성공이라고 해석해 줬어야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으로 3명이 모여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저 사람 민주당 사람, 뭐 저 사람 패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표상 정치에만 익숙한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포용이 승리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전쟁에서 때려눕히는 게 승리지. 펜코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불만이 상당해요. 몇 개 반응을 좀 보면은 이제 뭐
일단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도 탈당 의사를 밝히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 보도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보러 펜코 정사계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제대로 해봤어요. 어때요? 재밌었습니까? 아, 진짜 언어 공동체라는 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새 언어 공부하는 기분이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덕후는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명절에 지금 펜코 들어가 봐라. 꿀잼이다. 그래도 이제 1배 볼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덕후의 언어 공동체는 뭔가 긴 문장을 조합하는 방식의 좀 컴플렉스한 방식이에요. 근데 펜코의 언어 공동체는 그냥 이슈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로 짖으면 우리 편이 되는 아주 간단한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문 주의를 좀 더 많이 쓰더라고요. 네. 독해 능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한 천자인데 장문인데도 잘 읽히게 잘 썼다. 근데 이제 한 문장 단위로 엔터가 돼 있어요. 네, 그 엔터 중독이죠. 네. 네. 이게 진짜 웹소의 불안하면 엔터 치는 것 같아. 웹소의 아들들이에요.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엔터 많이 치라고 주문하긴 하는데. 왜냐면 읽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쳐서는 곤란해요.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캡처를. 네. 네. 이거 되게 좋은 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준석은 펜코를 버리면 안 됐어. 버렸단 얘기죠? 이준석이 정말 완벽한 인간이라면 상관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완벽한 인간이었으면 그 당에 없었을 텐데. 혹은 니들이 지지를 안 했을 텐데. 이준석이 여기 애들도 알지만 개소리도 엄청 많이 했거든. 알지만. 우리가 그때는 좋아하니까 역실로 방어해준 것도 많았고. 억실입니다. 억실로 방어해준 것도 많았고. 네. 방송에서 삽소리에도 엄청나게 쉴드 쳐주니까 이때까지 버틴 거지. 이런 열렬지지층 없으면 걔가 솔직히 앞으로 모순점 나왔을 때 방어를 어떻게 해. 펜코가 한 줌인 건 맞는데 인터넷 여론몰이하는 능력은 웬만한 커뮤에 절대 안 뒤지고 이준석같이 논쟁적 이슈 좋아하는 정치인에게는 펜코 같은 우군이 없으면 그냥 싸가지 없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펜코를 단순하게 40%라고 보고 그냥 설명도 없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면 이준석의 대오판이다. 여기 40%라는 말은 구개혁신당이 통합개혁신당이 되기 전에 몰래 돌려본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0% 나왔다는 거죠. 합당과 반대가. 네. 그것도 그냥 슬쩍 말하고 지나갔고 공표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의 예측은 실제로는 반대가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감성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 글을 봤는데 이 댓글까지 보면은 진짜 소름 돋는 글이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게 이준석에서 펜코를 빼면 걘 그냥 싸가지 없는 애다라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걸 알고도 그랬단 말이야? 라는 의문이 또 생기긴 하지만 여기 아는 거죠. 댓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을 탄압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고 수익도 노동 수익보다 금융 수익이 더 높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야. 내 욕심을 위해서 잘 일해줄 정치인은 누굴까? 라고 해서 홍준표와 이준석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노선에 맞춰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주 탁월한 소비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조선일보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했던 게 아니고 싸움을 걸고 다니고 이슈 있는 논쟁에서만 혐오를 뿌리고 다니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앞에 나가가지고 혐오를 뿌려줘. 서포트 우리가 해줄게. 네. 물론 진짜로 이제 안티페미니즘이 하나의 이념이며 반PC주의가 정말 중요하게 이제 설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결이 달라서. 네. 뭐 여기도 있고요. 네. 조금 있긴 하죠. 네. 그죠. 근데 재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실의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이 모습. 여기 댓글에서도 그래봤자 펜코 한 줌이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한 줌 없는 이준석은 무슨 가치가 있는데? 난 모르겠는데. 무섭지 그죠? 않나요? 왜냐면 이걸 이제 개혁신당 최초 창당 시기에 민주당 강령 베껴왔다고 했었나요? 네네. 예, 그 논란이 있을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입당 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의도가 놀랍니다. 입당을 받는다는 건 오프라인 정치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 정치에 능숙한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네. 펜코의 불만은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진짜 힘이 있는 지지자다. 우리 말을 안 들었다, 당신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펜코가 말하고 있는
고맥락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너는 싸가지 없는 온라인의 유명한 애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남들처럼 정치하는 어른이야. 어른처럼 살아봐. 그거 제일 잘한 이낙연, 조응천, 김종민, 금태섭하고 해서 이겨봐. 그 원을 비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가 지지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팸코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과 이준석의 정치력을 비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정치력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너 이제 이낙연 필드에 가서 싸우면 이낙연한테 못 이겨. 진짜 삼국지의 정치력.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겁나 많이 알려진 마이너스 3선과 4선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 그렇죠. 의 대결이면 누가 이길까? 무조건 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펜코에서는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이제 나근영이라고. 아, 맞아요. 나근영. 그 오은영 박사처럼 이제 한 방에 이제 애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준석의 싸가지를 한 번에 고치셨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물건을 집어던지는 걸로 유명하시는데 닥치라면서. 네, 갑자기 이제 준석이는 왜 안티페미가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죠. 코끼리 성우의 모습. 나 그 성우 너무 멋진 것 같아. 프로죠, 프로. 네. 네. 여튼. 네, 개혁신당 여기까지 보고요. 뭐, 근데 그전에도 이제 제3지대 필드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기존 소수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강을 꿈꾸며 있었죠. 원칙대로 하면 이 정당들부터 봤어야 됐어요. 지금 네. 의석수로 해도 그렇고. 네. 일단, 이제는 녹색정의당이 된 녹색당과 정의당이죠. 네. 정의당이 그동안 안 쓰고 아껴놓은 돈을 유감없이 풀고 있습니다. 저 시내에 녹색정의당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죠.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걸려있습니다. 네. 네. 지선 때보다. 저 진짜 대구 가서 또 걸려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네. 정말 뒤지지 않게 걸려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해서 그렇지 정의당 지지세는 똑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둘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부산도 그렇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이 결성한 선거연합 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학적 문제를 얘기해드리죠. 저는 이런 화학적 문제를 선거 때 얘기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류호정 장혜영 의원을 방패 혹은 주무기처럼 지난 회기 동안 쓰고 다녔다는 건 당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언론인들이 주목을 해주지 않으니 보도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1, 3번으로 드래프트를 한 것이 비례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계파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들 어떻게 뒤로 몰 수 있냐. 이런 계파의 좌장들 안배를 못하는 건 너무하다. 좌장을 안배 못할 거면 계파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이 장혜영 류호정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전전달에 입당한 사람들 아니냐. 이 욕을 들어가면서 청년 비례 여성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쁜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어떤 점에서 좋겠고 어떤 점에서 나쁘지요. 이 문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정의당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 3인당을 창당한 예전 국참계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그들과도 어울릴 수 없어서 남아있던 온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로 김준우 당대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봐야죠. 여전히 네 제일 센 사람. 독자적인 계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니까. 그래서 심상정의 정의당의 문법을 많이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표상은 예를 들면 노회찬의 이름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걸 지나가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산, 광주에 가면 노회찬 주기에 노회찬이 펄럭이지만 서울에 가면 그렇지 않다. 중앙당 세력은 노회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혼날 걸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연동형제에 적응하는 이란 표현은 정의당식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민주당과 비슷해지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녹색당을 끌어들였고 녹색당은 2020년에 녹색당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녹색당의 주장에 의하면 녹색당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주장에 의하면 녹색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다르죠. 그 중간에는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있고 그는 이미 녹색당과 연을 끊었는데 어떤 일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녹색당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트라우마가 대선에 더 끼어듭니다. 신지의 임팩트. 녹색당은 원내에 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김혜미 공동대표처럼 자기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건하게 우리가 이런 방식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민주당하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은 그러니까 독자 정당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녹색당 자체가 그 세계 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각 나라마다 녹색당이 있는데 다른 나라 녹색당하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세계 정당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네. 아니 정치계에서 마저 세계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죠. 각 국가마다 그쵸. 제도가 다르고 할 테니까. 네. 아까 민주당이 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녹색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녹색정의당이 고민을 하면서 갈등을 다 겪게 된 게 그 민주당의 선거비례연합 제안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미 녹색당 쪽이 강경하게 반대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녹색당은 이제 욕심의 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욕심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정치는 욕심을 가져야 하죠. 정의당은 5석을 넘어야 됩니다. 5석 정도는 디폴트로 익숙한 정당이라서 그건 넘어야 돼요. 녹색당은 원내 진입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원내 진입이 목표인 정당이 굳이 그 상처를 안겼던 민주당과 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과 그만큼 가깝지 않아요. 여전히 이상과 더 가까워요. 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건 정의당인 거예요. 이 두 양자 중에서. 둘 중에서. 입성 원내 진입 가능성은 어느 쪽이 높을까요? 녹색당이 높습니다. 네, 비례를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1번을 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기획이 더 컸어요. 원래는 진보당이랑 노동당도 합류를 시켜서 이제 진보 사당 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옛날에 통합진보당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진보당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고 하고요. 일단 여기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새진보 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새진연. 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이 이름을 바꿨어요. 기본소득당이 주도를 해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여기로 바꿨어요. 새진보연합으로. 왜냐면 개혁을 너무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나머지 제3정당이랑 전략이 좀 다른 게 민주당이랑 같이 하는 게 목표예요. 네. 네, 민주당이 비례연합전당을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재명이 이제 준연영동형을 이제 유지하는 걸로 결단을 내리면서 여기 이 세력이랑 같이 비례연합전당을 만들기로 또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당을 기본소득당의 이 적은 수의 인원들이 어떻게 부수고 나온 조직인지 제가 대선 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초부터 함께 왔던 용해인 의원과 몇몇 주요 인사들, 사실상 언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진보당이 꿈꾸던 대중성을 확보한 용해인 의원이라는 큰 무기가 생긴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네. 진보당은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의 스타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당선자를 배출하면서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재현과 이정희라는 인물들이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들은 통진당 사태 때 오명이 아니죠. 사실상 이제 빌런 주인공들이 돼서 메인 빌런들이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진보당과 그 점에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처가 아직 아물어지지 않은 식구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때의 상처라는 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되냐면 저 사람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충분한 거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예. 같이 뭉쳤다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깰지 모른다. 이건 되게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 사이에서 기본소득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연합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이 3인당은 그 민주당, 정의당의 국참계죠. 네. 이 정당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부터 조국 장관과 아주 깊은 연을 맺었습니다. 많이 만났고 행사에서 진행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건강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쁜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같이 안 한 척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입덕하죠. 네. 그리고 적어도 이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 오케이. 네.
의석만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색정의당의 진보연합에 갈까 하다가 네, 더 그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에 가는 걸로 13일에 발표를 했어요. 아,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없어진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의원이 있었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민생당과 다르게 민생당은 그때 한 자리였습니까? 아니면은 시의원이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당선자가 6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까? 열린민주당이 많았죠? 네. 5명만 넘어가도 억소리 나게 나와요. 그래서 돈으로 굴러갈 수 있는 정당이었어요. 의원은 없대 돈은 있는 정당입니다. 네. 이 조직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국신당의 근황. 이번 주에 창당이 확정이 됐어요. 발표를 했죠. 네. 네, 대외적 명분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요. 근데 이게 이제 2심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당을 발표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민주당은 온정적인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캅들이 먼저 나섭니다. 일단 못된 말을 합니다.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비례연합에 끼워주길 꺼려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비례연합의 가장 큰 이슈가 조국 신당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언론이 지금 손 풀고 있거든요. 조국 오기만 해봐라. 네. 네. 그래서 경향신문도 민주당이 손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의 어감을 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비례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 자매정당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시민당을 만든다고 할 때 시민참여형이라고 말하면서 시민단체와 모든 정당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한 번도 출마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을 만들었는데 그 잡탕이 들어온 다음에 서로 내부의 싸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더 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실 있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시대전환을 거르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보면 제가 현재 메이저 언론들이라면 진보당이랑 기본소득당을 똑같은 무게로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동일한 가치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해킹하기로. 시스템을 해킹하기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무도 까지 말고 제도를 까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잣대가 다르게 굴잖아요.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와서 편하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가 기본소득당 측의 태도인 거죠. 그때 단 걸 한번 맛봤는데 이번엔 더 잘 될 수 있다. 하청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중소기업의 마음. 그렇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제3지대 현황이었습니다. 네. 선거 때 얘기하지 않을 얘기를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되게 길게 했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지난 22년간 지켜본 바 UPD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빌런이었지만 자꾸 본인은 그거 아닌 척을 하더군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사는지, 방송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방송들을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고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XSFM 최초의 방송 안 하는 공개방송, 비방령 공개방송 UPD 모놀로그 2024년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UPD를 만나보세요. 미디어 매체로 먹고 살며 경험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지도 모릅니다.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열립니다. 공개방송! 말부터 어폐가 있죠. 비방용 공개방송. 네. 공개는 되어 있으되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린 방송 닫힘. 그냥 공연이에요. 네. 공개방송 공개 안 함. 네. UPD 모놀로그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예매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행정일자를 헷갈리는 바람에 저희가 오표기한 건 아니고
입력 시스템 일정상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매 공지를 했군요. 우리 했죠 벌써. 음원도 나가고 했죠. 예매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이 아닌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SNS랑 공지를 빨리 갈아 끼워야겠네요. 그니까 말입니다. 빨리 갈아 끼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10주년 기념 공개방송, 올해 첫 번째 비방용 공개방송, 예매가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7구 앞 휘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주 가깝고요. 그 다음에 경기나 충남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강남역에서 버스 타고 내리시면 걷는데 문제가 없으면 슬슬 걸어오셔도 봄 날씨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옆에 유명한 곱창집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유명했던 곱창집.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아닌 이상 서초 법조타운 관광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구경해보세요.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슬슬 걸어다니시는 거 괜찮아요. 그 앞에 보면은 요즘에는 이재용 응원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화환들 없나요? 원래 화환들 화환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는 현수막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렇죠. 네. 전시회죠, 전시회.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현수막들이 주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구경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세스팸 스폰서들의 화려한 선물의 향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물주가 정리하느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분들께 돌아가는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 동선이 좀 복잡해가지고 네, 그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비방용이다 보니까 벼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공개방송도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도 못 듣는다 그러니까 벼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공연장에서 캐파는 꽤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공연장이. 네. 아담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시야가 엄청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 덕혜 야트홀에서 한 10열 앉으면 보일 자리가 맨 끝 자리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빼진 않았는데 다만 발코니 2층에 왼쪽 오른쪽 자리가 있습니다. 2층 발코니도 아담한데 왼쪽 오른쪽 자리는 가변석이거든요. 그냥 의자 들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네. 그 자리를 좀 뺐어요. 여유 있게 앉으시라고. 그 자리가 좋은 점도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비방인데 혹시 UMC도 오나요? 안 옵니다. 죽었다는 설이 메이저입니다. 제3정당 폭망 현대사. 역사 시간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맨날 얘기해도 안 듣다가 날이 다가오면 현실에 맞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휴 첫날에 개혁신당의 합당이 그러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들은 얘기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제일 먼저 하게 그거였죠. 그러면 이 정당의 합당에 찬성한 네 색깔의 인물들 중 다수가 심쿵합니다. 나 죽었나 봐. 만약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당의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당선이 안 되길 기원하게 됩니다. 그래야 3%를 넘기면 1번이 들어가거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정의당의 비례 순번을 받은 최소 2번 이하의 후보들은 심상정, 이정미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쉽죠? 또 그런 복잡한 계산이 쉽고 간단하죠? 쉽네요. 이게 연동형이 정치가 올바로 작동하는데 좋지 않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점이 있죠. 근데 최근에 저는 아리송했던 게 이제 개혁신당에서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듭니다라고 선언한 게 조금 그걸 굳이 왜 얘기를 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대 양당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이. 네. 근데 그거를 개혁신당이 그거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조금 되게 의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아니어도 지역구가 당선되기 시작하면 연동형제는 그 당에게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죠. 예.
그 페널티를 받겠다는 게 멋있어 보인다는 제가 생각할 땐 어떤 환상이 정가를 뒤덮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걸 해야 어떤 도망갈 표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의 말장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 거대 양당의 꼼수이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그런 꼼수는 부리지 않겠다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계산이 섰다면 비례대표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이 망하길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죠. 역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다. 잘 됐다고. 잘 됐다. 네, 잘 성공했다라고 말해지는 제3정당은 3개 정도예요.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제3정당의 바람이 가장 크게 불었던 건 90년대입니다. 네. 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얻었고요. 네. 3개 중에 제일 특수한 케이스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창당한 사람이 정주영이니까. 그렇죠. 네. 재벌의 정치 사업이었으니까. 네. 92년에 그래서 정주영이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나서서 16.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주영의 정계 도전은 되게 극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전에 50 청문회 때 네. 정주영이 약간 분노의 일갈 같은 걸 했잖아요. 내가 기업 생활하면서 정부에 끌려다닌 게 얼만데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한 다음에 정계 진출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됐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놓쳤네요. 50 청문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개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동안 군부 정권 2번에서 징발을 너무 많이 당해서 억울했던 그렇죠. 물론 군부가 키워졌지만 네. 이 재벌들의 눈물이 정당을 만들었고 이 정당은 강원도와 경북을 휩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 정당이 됩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이때 50 청문회 자체가 다른 모든 기업들은 나와서 그냥 뻔한 소리만 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회장도 잘 안 나왔고. 근데 정주영 회장은 성깔대로 하죠. 빡친 채로 나왔어요. 네. 그때 이후에 그 대중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김대중 김영삼으로 몰린 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게 패배했지만 적어도 갑자기 공을 안 들였는데 지역 베이스가 생겨버리는 네. 유재물을 통해서 그랬군요. 하지만 정주영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빠르게 몰락을 했어요. 네. 원맨이었다는 거죠, 이 팀은. 네. 은퇴 사유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검찰이 위협을 느끼고 조여듭니다. 이때도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었죠. 개겼다가 당하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사실 비슷했던 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PK 중심 정당에서 PK TK 정당에서 김영삼에게 권력 다툼에서 밀린 대표적인 인물이 박철원.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느라 친구 못 만들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얼굴만 기억나네요. 그 코수염으로 유명한 연대 명예교수. 그대로 검색해봐야겠다. 코수염 유명한 연대 김길 아니에요? 김동길 교수. 김동길 교수. 네. 네. 그분이 심지어 지역구가 우리 동네였나 아니면은 찬천수로 왔었나 찬천수를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즉 정치적인 색채보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이 당에 들어왔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3당의 역사를 시작한 정당으로 보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코스염으로 유명한 연대 명예교수라고 검색했거든요. 김동길 교수가 나왔어요. 우와. 나는 충분히 늙었어. 그런 걸 기억할 만큼 이 사람아. 챗GPT세요? 혹시? 챗GPT 정도의 정확도밖에 안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대박. 무료 버전. 통일국민당이 사라지기 직전에 총재를 역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패턴 1의 시작 정말이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념이나 유대감 같은 거를 딱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주영이 없으니까 존속의 이유가 없고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에 다시 갔습니다. 입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몽준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어떤 중간에 애매한 행보들을 쭉 이어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약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게 이제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기업가가 나타났다의 느낌이었죠. 그 명맥을 결국 이명박이 가지고 갔죠. 그렇죠. 이 국민당을 보는 게 되게 통일국민당을 보는 게 약칭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통일국민당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때 강원과 충청의 캐스팅보트의 힘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선에는 그 전에 신민주공화당이 있었어요. 김종필에. 네. 근데 총선에서는 통일국민당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원도와 충청도가 이 정도의 표를 주면 이 정도의 정당이 생긴다는 걸 몰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원내정당 수준이 아니라 30석을 넘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통일국민당. 창당하자마자 들어왔는데. 31석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챗GPT예요, 전. 올드 버전. 근데 강원도와 충청이었던 거는 여기의 경우에는 출신지가 그쪽이어서는 아닌 것이고 대안이 등장해서일까요? 그것도 맞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민련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자민련 가볼게요. 네. 제일 성공했어요. 숫자만 봤을 때. 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었습니다. 네, 민주자유당 탈당한 김종필 JP 전 국무총리가 창당을 했고요. 역대 가장 성공한 제3당입니다. 네. 지금 개혁신당도 롤모델, 선조? 격으로 김종필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당 이름을 바꾸면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죠. 김종필의 여러 레거시들이 있잖아요. DJP 연합이라든지 3당 합당이라든지 그 연장선상에 개혁시당의 행보를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부 부역자 중에 가장 오래간 정치인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상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고백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그 김종필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20살 넘고 나서 삼김시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김영삼, 김대중하고 김종필이 같이 묶이는 거지? 어떤 맥락에서? 저도 그 시대를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선택받은 후계자, 김종필이 선택 못 받은 후계자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네. 김종필은 선택을 받았다고 했어도 박정희가 그렇게 죽는 바람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틈이 없었죠. 7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김종필이 후대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이 흥분하죠. 70년대의 기억이 남아서 자민련에게 16년 뒤에 26년 뒤에 표를 준 거라면 20년쯤 뒤죠. 그렇다면 자민련에게 표를 줬을 사람들은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두환도 싫었던 박정희 지지자. 알고 보면 신한국당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원조 보수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당. 네. 두 번째 시골당. 개혁신당은 그 행보를 이제 자신들의 합당을 BJP 연합과 3당 합당에 비교하면 의의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재밌었던 게 합당에 좌절한 펜코 친구들은 그 3당 합당 비율을 되게 배신감의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보수 지지자들도 노태우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보스가 죽게 내버려둔 사람들, 자기 보스의 정권이 영원할 것을 흔들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건 너무하다. 그렇죠. 예. 김영삼을 들이면 안 된다. 물러 터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영삼은 이 당을 집어삼켰고 동시에 이 당에 흡수됐던 존재란 말입니다. 이 반대 증거가 다 나와 있죠. 부산 경남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보수세가 됩니다. 늘 야권이었다가. 예. 하나회가 척결됐고요. 양쪽의 일들이 다 있죠. 김영삼이 거기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 김종필 노태우가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거이길 바래요. 이준석은. 하지만 모두 비웃죠. 그러려면 네가 김종필이나 노태우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체급이 문제다. 그럴 거면 당신이 이낙연이면 안 될 거 아니냐. 그 나머지 한 새끼 어딨어. 없잖아. 자민련은 그래서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걸 보면은 다 이제 지역 기반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해요. 네, 충청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역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꿨다, 재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노선이 마음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충청권의 시민들도, 강원도의 시민들도, 경북, 대구, PK에도 당선자 내요 자민련. 네. 정말 보수적인 시민들이
신한국당 하는 거 난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안이 됐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수만으로 1, 3당이 완성이 될 정도의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은. 보수경도. 보수경도였어요. 그래서 자민련이 창당 한 달도 안 돼서 95년 지선이 첫 선거였어요. 그 96년 총선 전에 50석을 얻기 전에 네. 그 4개 광역단체장과 23개의 기초단체장을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존재감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야, 4개의 광역단체장과 23개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는데 3당인 것도 신기하죠. 그쵸. 네. 진짜 3자 구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충남북도지사, 대전시장, 강원도지사였을 겁니다. 네. 경북도지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16대 총선에서 1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그 한국 선거학회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뭐 DJP 연합이 그때 경색이 돼서 새천년 민주당이랑 자민련이 그 연합 공천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선거 준비를 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97년부터 작업이 들어간 DJ의 JP 쓰고 버리기가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J의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JP의 지지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뭐 의원 꿔주기 이런 일이 있기는 했었는데 네. 의원 꿔주기는 되게 오래 가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동안 자제하다 보니까 필요도 없어졌고 그래서 준연동형이 된 다음에 의원 꿔주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 의원 꿔주기라고 말은 하지 않고 뭐 기호 3번 전쟁 이러면서 의원 모시기 전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삼김 시대는 의원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보스가 하면 그래서 꿔주기라는 말이 적당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DJ가 너 거기 갔다 와. 그럼 삼석이 가서 예. 자민련을 원내교 소단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2014년에 네. 아니, 왜 웃으세요? 그때는 약간 선수 임대 보내는 것처럼. 근데 선수 임대는 선수가 불만이라도 가지는데 그때 의원들은 정말 요즘 되게 뭐 민주적인 공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좀 코웃음을 치게 되는 게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정말이지 총재가 다 했습니다. 아니 용돈 받았대잖아요. 금일봉도 주고. 네, 김영삼 총재한테 용돈 받았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왜 했는지 알아요? 전두환이 금일봉 주는 거 부러워서.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네. 네. 근데 2004년에 더 줄었어요. 17대 총선 4석입니다. 네. 자, 도시화와 진보화가, 좌경화란 말은 나빠요? 진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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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충격받은 JP가 총선 나흘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요, 보수한테 진 게 아니고 노무현한테 진 거죠. 맞아요. 열린우리당이 싹 쓸어가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김총빈 입장에서 정말 비참했겠다 싶었던 게, 심지어 이때 그 비례대표 1번을 원래 여성이잖아요. 김종필을 공천하는 위법 행위를 그때 저질렀대요. 네. 이게 법엔 없어요. 법엔 없어요. 이게 그냥 약간 그 관례 같은 거였죠. 하지만 심각한 파울이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도 비례 투표에서 3%를 못 넘어서 10선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래서 그 3당 구도로만 놓고 보면 노무현한테 졌지만 더 큰 패배는 민주노동당에게 진 겁니다. 자민련은. 네. 시대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파울까지 했는데 진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한 번 더 스트라이크 이제 2006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구 그 4명 중에 3명이 이탈을 합니다. 네. 국민중심당이라는 그 새로운 충청기방 정당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 가면서 한 명만 남아가지고 해산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국민의당이죠. 네. 20대 총선에서 38석 얻었고요. 그죠. 이게 두 번째 큰 성공입니다. 네. 원내 3당에. 2012년부터 새정치를 내세우며 이제 돌풍을 일으켰어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란 안철수의 다른 말이죠. 정치인. 이때 저희 아빠가 정말 안빠였습니다. 네, 아빠가 안빠였습니다. 우리 헬마도에서 헬마가 와서 네. 전 아직도 기억나요. 고백을 했어요. 네. 저도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데 네. 안철수 책을 사가지고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때. 진짜 아빠가 알렘만 쓰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무릎팍도사가 만든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시작부터 따지고 보면은. 네. 여기부터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무릎팍도사가 불을 붙였고 힐링 캠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박원순 안철수의 단일화가 바다를 만들었죠. 만나자마자 단일화 합의해주면서. 네. 이때 국민의당은 주황색 국민의당이죠. 참고로. 녹색. 녹색. 네. 이때가 녹색이죠. 네. 그때 안철수는 지금 생각해보면 킹메이커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킹을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냥 킹 받고 킹 받네? 이러면서 네. 서울시장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킹 받았죠.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 국민의힘에 갑니다. TMI로 원래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서울시장 이제 그 한마평은 올랐는데 본인은 이제 그때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기사를 제일 먼저 터뜨렸던 게 그 장윤성 기자. 이제 장윤성 기자가 이제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기사를. 야, 그날 안랩 주식 뛰었던 거 기억나네요. 대표적인 3당론자죠. 언론계의. 장윤선 기자. 네.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은 나름 호남이에요. 이제 2016년에 이제 호남 지역구 28개 중에 23개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레임이 일명 호남 홀대론이었죠. 민주당 호홀. 민주당이 호홀한다. 네. 그렇죠. 민주당이 호홀하다니. 호홀스를 먹으면서. 근데 호홀스 먹으면서 바람 불면 진짜 시원한데. 네. 근데 그 호홀스 먹을 때는 히읗 발음 안 돼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너무 정치적 입장이 모호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 내부 분열도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2016년 총선 데이터 센트럴 들으셨던 분들 그때 우리 조물주가 국민의당 맡았었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야 진짜 질났다. 어머. 아니 그리고 후보 왜 이래? 뭐 이렇게 기본이 없어 이런 말 계속했죠. 우리 레드선 아저씨로 대표되는. 맞아요. 예. 서로 너무 다르고 근본이 없는 후보들. 레드선 아저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를 배출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런 사람도 여기서 나와 있어? 그런 느낌이 많았죠. 그렇죠. 그게 계속 실책이 많았는데 제일 큰 건 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라는 거였고. 네. 맞아. 그게 있었구나. 네, 그때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해산 창당 2년 만에 해산을 하고 그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보이는 이제 우리 역사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보이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쯤 오니까 충청권에서도 그 보수의 보수표만 가지고 당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눈치를 챈 정치 세력이 호남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럼 왜 영남으로 안 가나요? 영남 주인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호남에서나 통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4년 후에 깨져버리고요. 보수색이 점점 옅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을 오버하지만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연휴에 제 친구랑, 군대 간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랑 합당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약간 걔가 바른정당이랑 그 국민의당 합당할 때 보는 것 같다. 그때 진짜 인페스티드 테란 같았는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비유를 못 알아먹어서. 저그가 외계 벌레인 건 아시죠? 네. 테란이 링겐인 건 아시죠? 네. 저그의 기술 중에 테란의 건물로 들어가서 테란의 건물을 감염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그 건물이 돼서 벌레가 나와요. 사람 모양을 하는. 숙주 삼는 거, 숙주. 정확한 비유였네. 요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말로 감염충이에요, 감염충. 원래는 사람이었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폭을 해요. 일종의 좀비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때 그걸 물어보려다가, 방송 나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안 물어봤어요. 네. 실제로 이 용어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쓸 줄 아는 정당은 원내정당 중에는 기본소득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인페스트를 잘한다. 여튼. 네. 여튼 그렇고요. 이거 우리 선거방송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예요, 청취자 여러분. 선거방송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제해야 됩니다. 오늘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2016년에도 이제 총선 그때 엄청 한두 달 전에 창당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기사 제목이 되게 많았어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인용을 해보면 급조된 국민의당 정치에는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갖는다는 건지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정책 노선을 지향한다는 건지 구체적 방향을 내놓은 게 없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죠? 네. 상도동계의 적자인 사람이 하기 좋은 말이지만, 그렇죠. 다만 이제 정치의 자꾸 비연속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3당들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이때는 이게 앞으로 유행이 될 거란 걸 몰랐죠. 지금까지 3당들 다 1, 2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전국을 다 채우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좀 더 멍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탈락한 사람들 중에, 공천 탈락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와도 될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한국의 3당이랑 그러했다. 안 그랬던 3당은 저희가 짚지 않았던 민주노동당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국민의당 새정치 아까 얘기했었던 거 다시 가져오면은 이건 이제 나름 합리적 보수를 껴안는 중도 실용을 표방을 했습니다. 마크롱입니다. 네, 이것도 되게 그리고 지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도라는 정체성을 굳히려고 이 정체성 확립해라 이 타이틀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역사 재평가였어요. 네. 네. 이승만 국부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스탑럴커인 줄 알았어. 진짜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저 역사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국부론 지금 다시 돌아와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올 인스타 보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얘기 안 하면 얘기 못하는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제3당은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거대 보수정당보다 좀 더 오른쪽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표심으로 봐도 좀 더 시골이 새누리당 대신 3당 찍습니다. 신한국당 대신 3당 찍었어요. 3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약간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한 세력으로 나와서 그런 시골 지지를 받았던 거랑 그렇죠.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극우의 목소리가 개혁처럼 들리나 봐. 근데 이게 저는 아직도 이건 정리는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극우인가? 정말 적극적인 극우인가? 적극적인 극우는 광화문에 있고 당이 이미 많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은 전국 정당이 안 돼요. 온건해 보이는데 더 오른쪽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뒤에부터는 제가 아직 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버젓이 극우 정당을 가진 나라인데. 네. 근데 그 버젓한 극우 정당에 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체리피킹 극우.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당을 봤는데 네. 공통점을 따져보자면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고 그리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인물들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나 생각해보면은 좀 제3지대를 보는 사람들의 기대? 가 좀 나올 것 같았어요. 정주영이랑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입문 전부터 굉장히 대중적으로 일단 인기가 높았고 그럼요. 정치 경력이 없죠. 그래서 기성 정치에 좀 냉소적인 대중들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네. 되게 다 그놈이 저희 진짜 아빠 안빠를 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정치인들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투표를 계속 안 하다가 안철수 나왔을 때 한번 투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7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나라 공화정에서 해왔어도 미디어도 정치도 그걸 모르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수준에서 머무르잖아요. 유권자를 초보의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는 정치는 아주 나쁜 정치고 아주 나쁜 정치 미디어입니다.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이런 스타는 또 나올 거고 이런 스타는 나와서 오른쪽으로 더 가다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비해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들인데 네. 정치란 기본적으로 대화와 합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디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와 합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정치권의 대화와 합의를. 네. 후퇴와 짬짬이 같은 느낌으로 바라봤죠. 맞아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정치인이 대화와 합의를 하면 그때부터 실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는 대화 합의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출발하고. 그래서 대화한다고 당내에서 싸우고 토론하고 이런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총재가 혼자 공천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정치 혐오의 디테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게 진짜 대화와 합의와 짬짬이를 구분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그게 정치예요, 원래. 네. 네. XSFM입니다.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룩꾸룩.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김종필에 보면은 다시 정치 경력은 되게 탄탄하죠. 그런데 이제 지역 기반까지 강하니까 영향력이 엄청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지역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또 관련해서 분석을 보면 이것도 한국 선거학 개거였는데요. 그 자밀련 해산을 앞두고 왜 충청 지역주의가 약해졌느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 되게 핵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수도 이전은 실로 거의 전 지역의 지역주의를 많이 묽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지역주의를 출신지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이 충청이고, 실제로 이후에 충청 기반 지역 정당의 복원 시도가 줄곧 실패했으며, 네, 충청도가 스윙보터로서 더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남네요. 지역주의를 출신지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 저는 김동연 도지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동연 도지사도 처음에 대선 출마하고 달릴 때는 충청권 대망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문법을 밥습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들어가고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제3지대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나오는 많은 평론들에서 일단 지역 기반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지역 같아요. 지역 기반이 지금까지는 태생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결론에 의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의 사례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 수 있는 거죠. 정책으로 지역 기반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쉽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같은 것도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쫓겨나면서 만들었어요. 네. 노무현은 그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좀 얻어볼 수 있는 거는 지역이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지지층이긴 하다. 하지만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는 타겟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물과 지역이 다 살펴보면 제3정당이 망한 이유예요. 네. 그죠. 중심 인물이 이탈을 하거나 지역민들이 돌아서거나 하면 바로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제3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상할 수는 있어도 지속은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비추어서 이제 지금 제3지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2024년의 제3지대. 일단 인물만 따지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낙연은 인지도는 되게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옛날의 안철수만큼 참신하진 않죠. 방금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죠. 이준석은 아직 참신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신함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네. 안타깝게도 참신함이 강점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이다. 그렇죠. 네. 지역을 놓고 보면은 뭐 개혁신당은 TK 노린다고 하고 새로운 미래는 호남을 근거로 영남에 돌진하겠다라고 했지만 각각 서진 동진. 네. 근데 그때도 호남에서 환영을 그렇게 받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이번에는 수도권이랑 TK 중심으로 뭐 지역구를 내겠다라고, 그러니까 통합된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낙연은 존재 그 자체가 호남 홀대론이거든요. 호홀. 예. 그러면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 메시지를 대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안 팔리면 망하는 겁니다. 안 팔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호홀 할아버지. 네. 그렇다면은 제3지대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뭐 저 나름의 생각으로는 이제 새로운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새 정치가 기성 정치랑 똑같아 보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치 구도가 개편돼야 한다. 그게 지금 한국 정치 혹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다라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알고 여기에 나서줄 안정적인 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제3지대는 불확실한 선택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미 실패를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아까 역사를 쭉 봤지만 그 제3지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옛날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이고. 기대가 없죠. 네. 그리고 제3지대가 기회를 얻으려면은 어차피 오래 못 가고 저 거대 양당과 합당할 거다라는 편견도 깨야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상만 되지 지속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지속까지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시하는 해답이 합리성과 원칙인데 저는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합리성과 원칙이라는 게 모두가 공유하는 개념인가? 합리성과 원칙을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하겠다는 뜻이죠. 그쵸. 사실 공정과 상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네, 그건 말이죠. 사실 화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 선을 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와 그들을 다시 나누겠다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다른 어떤 거대 정당의 강령이 비합리와 비원칙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더 쉬운 말이 야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이게 안 되면 야만과 트롤. 그렇죠. 바바리안. 그렇죠. 탱킹.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 이질적인 세력들을 섞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해낼게라고 말하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 게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럼 그야말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합당에 등을 돌린 지지층들은 이미 이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합리성과 원칙을 재정이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전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받는 메시징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을 보면서 어차피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지율이 너무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은 이준석은 이제 대놓고 국공합작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를 뽑아서 플랫폼을 물갈이 해줘.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는 찢어져서 각자 할 일을 할게. 이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전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유권자들도 딱히 뭐 개혁신당이 쭉 갈 거를 예상하고 투표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렇죠. 그 느낌은 들어요. 네. 자, 플레이어들과 고관여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슷한 공기를 쉐어해요.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워게임이 일어나서 누군가 다선 의원이 밀려날 때 이걸 이제 플레이어와 고관여층만 알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최근에는 임종석 실장이 밀려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걸 내부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아는데 바깥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간적인 문제들도 있고.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베비클럽장이 지적해 준 거예요. 플레이어와 고관여층이 아는 걸 다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나 쟤네들 싫어. 그렇죠. 근데 쟤네들 없고 총선 치를 거야. 그 누가 찍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결론으로 빨리 나가지 말까? 누군가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점은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잘 모르겠고 이준석이 정치를 해야 돼. 라는 1년만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들은 뭐 일은 저렇게 됐지만 어쨌든 원내엔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거 진짜 완전 재밌다. 네. 그걸 위한 방법이 저거라면 저거네. 그러면 그런 소수 되게 많아요. 야, 조홍천 정치를 더 해야지. 류호정이 정치를 더 해야지. 조성주 원내 입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플레이어들은 잠깐 자기의 수를 접을 수 있어요. 류호정은 자기 삼성 저격수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갔다고 치죠. 조성주가 노조 가입률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이준석이 그걸 가지고 3노조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걸 고관여층이 받아들인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들이 승리한다면. 자, 제 전제를 보세요. 이 잡탕도 이겼으면 봐줄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국회 들어가서 뭐 해봐. 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줄게. 정말 지지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지지하죠? 그럼 자민련처럼 될 수 있거든요. 네. 자민련이 뭐가 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우파 정당이었습니다. 결국 갈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재밌어요. 사람들의 많은 컬러를 섞어 놓으면 한국의 정치는 우파가 돼요. 아, 굉장히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뭘 해도 찍어줄게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획인데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뭘 해도 찍어줄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물리학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 놓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조건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다양한 컬러가 예전에 다른 정당에 섞여 있을 때 앞으로 못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저들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모든 선택들이 보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게임의 디자인인 겁니다. 본인들이 보수가 되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장현선 기자나 김준일 평론가처럼 3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른미래당을 아주 아꼈죠. 네. 왜? 그나마 시민들이 선명한 색상과 노선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제3당에 가장 가까운 정당이 이 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전국에 모두 국회의원이 있고 그들은 하나같이 보수적이었어요. 게다가
극우 보수도 아니고 기업 친화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보수 정당이 3당이 되면 그나마 한국에서 생존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해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플레이어들은 어땠죠? 고관대작 취급을 못 받으니 춥고 싫었고 행사 있을 때 뒷줄에 앉는 게 싫었고 그리고 그 작은 데에서 개파 싸움하는데 못 이길까봐 싫었어요. 결국 다 어떻게 됐죠? 다 리더들이었어요. 김동철, 김한길, 조배숙, 윤석열 밑으로 갔죠. 정동영, 천정배 다시 더불어민주당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반복한 역사 되겠습니다. 네.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보고 깨달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의 성공은 아무도 바라고 있지 않군요, 지금. 슬프다. 네. 선거방송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21대 국회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전 심상정 의원입니다. 노회찬의 사업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3당은 보수가 더 어울리지만 하지만 가장 꼴을 잘 갖췄던 3당은 민주노동당이고 정의당이었거든요. 노회찬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잡탕을 입술을 깨물어가며 만들었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진보정당이 3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던 걸 다 닫았어요. 다음 국회도 안 되고 다다음 국회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찬의 플랜은 50년 100년짜리였기 때문에. 행복도시 익숙해지는데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진보정당 완전한 3당 되는데 40년 걸리면 어떻고 50년 걸리면 어때요? 군인들이 쓰러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만드는 거지. 심상정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자는 작은 데서 나와요. 공과 가가 있네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길게 떠들었습니다. 이걸로 2회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이거 구상준에게 미안해하면서 네. 목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익스클루시브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벨빅 클럽장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